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쳤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핵심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따로이고 시장 반응 제각각입니다. 실물 경제지표는 엉망입니다. 2%대 저성장으로 가능한 게 뭐냐는 반문도 있습니다. 지표가 워낙 나쁘다 보니 한국 경제 위기론이 사그러들질 않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사령탑은 교체할 모양입니다. 위기의 한국 경제, 구조적인 문제는 뭐고 정부 정책의 방향은 괜찮은 건지 전문가 의견과 분석, 그리고 가능하다면 해법까지 오늘 직설에서 80분 동안 묻고 답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이필상 교수님, 서울시립대학교의 윤창현 교수님,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연구실장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80분 동안 세 분 전문가들이 저에게 질문을 듣고 답하는 고문을 당하실 예정입니다.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부터 교체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근거는 벌써 청와대에서 후임자 검증하는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김 부총리 역시 내려놓은 분위기입니다. 영상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경질설이 나온 데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럴 때가 될 때까지는 제가 지금 예산 심의를 포함한 제가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개혁에 대해 정부 정치권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때라고 지적한 김 부총리는 오후에는 차관 등 고위 간부들을 소집해 대통령 시정연설에 담긴 정책과 예산안 처리에 차질이 없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후임 후보자 검증 작업에 사실상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처 간 조정 능력을 인정받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임종용,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윤종원 현 청와대 경제수석 등 다른 기재부 출신 인사들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기재부 등 관가에선 부진한 경기 개선을 위해 전투를 치르듯 하는 상황에서 여권과 청와대 인사가 언론의 교체설을 흘리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교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월 중순 두 사람의 교체설이 보도됐을 때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던 청와대는 오늘은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고 결정을 내린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들으셨듯이 경제사령탑 교체는 기정사실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누구로 바꿀 것 같지 않은 질문은 지금 상황에서는 무의미한 질문이 될 것 같아서 대통령이 고민 중이다라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상황만 전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체설은 이제 기정사실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필상 교수님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여쭙는 이유가 장하선 실장님도 개인적으로 잘 아시고 김동연 부총리도 이제 친분이 있으시고 워낙 두 분을 잘 아시니까 기재부 출신의 정통 관료와 개혁적인 학자 출신의 청와대 정책실장 이 조합 1년 반 됐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교수님은 이 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예, 이게 조화를 이루면은 좋은 성과를 이룰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만 1년 반 전에 시작할 예, 때는 조화가 아니라 갈등을 했다. 그래서 갈등이었다. 결국 경제 실험을 하다가 시험관을 깬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최근 국내 경제 환경 보면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현 경제팀이 1년 반 동안이나 경제 실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실험의 결과는 결코 좋지가 않다. 지금 주력 산업이 무너지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고용 대란이 일고 있다. 증권 시장이 추락하면서 금융이 불안하다.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서 서민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어떤 성적 가지고 어떻게 경제팀이 앞으로 끌고 가겠느냐. 네. 어떻게 보면은
진작 바꿔서 국민을 좀 지원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오히려 교체 타이밍을 놓쳤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빨리 교체해서 네. 새로운 어떤 그 국면을 만들고 이제 정말 우리 경제가 필요한 경제 정책을 펴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경제 실험을 하다가 시험관을 깼다고 아예 그래서 아예 그냥 저 시험관을 깨버린 학생처럼 말씀을 좀 하십니다, 교수님은. 아니, 지금 이제 경제 이 성과로 보면은 성과 너무- 성적표만 놓고 보면 지금은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물론 장기간에 걸쳐 나는 이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도 있고 단기간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1년 반 동안이나 경제 정책을 운영했으면은 네. 최소한 경제가 잘 가고 있다는 어떤 증전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모든 지표가 이제 거꾸로 아하. 악화되면서 지금 실업난이라든가 또는 이제 가계부채난이라든가 금융불안이라든가 예. 경제가 너무 지금 어렵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결국 1년 반 동안에 현 경제팀의 경제정책은 누가 봐도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하, 방향성 자체가 지금 더 문제가 있다라 그런 말씀하시네요. 제가 구체적인 질문과 반론 질문은 제가 차차 나온 질문의 순서에 따라서 좀 추가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교수님은 이 김앤장 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게 저 기억하기로는 그 혁신 성장이 한 11월 정도부터 조금 부각이 됐습니다. 아하, 올 11월. 작년 11월. 작년 11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묘하게 이제 두 분이 장 실장님은 소득주도 성장 예.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 성장. 약간 그런 분업 체계 비슷한 조합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는 좀 애매했던 것 같고요. 비슷한 게 아니라 사실상 분업 아니었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혁신 성장. 공정경제는 김상조 그렇죠. 공정거래위원장이 맡아서 하고. 그런 셈이죠. 예. 그래서 그 혁신 성장이 조금 늦게 부각이 됐어요. 사실은 처음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하다가. 부각이 되고다가 네. 혁신 성장이 이제 뒤늦게 좀 부각이 됐는데 김동연 부총리는 이제 그런 거를 살짝 언급을 하면서 조금 너무 늦게 이 혁신 성장 문제가 아젠다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네.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앞서고 혁신 성장이 뒤로 가는데 이게 이제 조금 서로 예. 갈등의 여지가 있거든요. 네, 사실은 네. 소득주도 성장은 좀 분배적 성격이 강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혁신 성장은 이제 규제 완화라든가 투자 활성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두 개가 좀 충돌할 여지도 많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충돌의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데 네. 그동안 이제 이 소득주도 성장 실험이 좀 강해지면서 경제 지표 나빠지고 혁신 성장은 또 쉽게 금방 그 성과를 안 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이 잘 됐으면 두 분이 분업 체계가 성공했다라고 이제 될 텐데. 평가를 받고 양쪽 예. 다 잘 됐다라고 할 텐데 일이 잘 안 되니까 예. 결국 자꾸 이제 좀 서로 좀 이렇게 남을 좀 탓하게 되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네, 네. 좀 저기 살살해라라든가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안 되면 싸우더라. 네. 조금 그런 면도 좀 있어서 이 두 분의 그 두 개 팀 또는 예. 두 개의 아젠다가 각각에 나눠져 갖고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성과로 연결되는 면이 부진하면서 네. 결국은 두 분의 갈등 그리고 두 분의 교체 이렇게 좀 비극적 결론으로 연결된 걸 보면서 예. 좀 소득주도 성장하고 혁신 성장이 좀 서로 궁합이 안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경제 철학 자체가 좀 충돌을 한 거지 그렇죠. 이게 분업이나 협력을 통해서 좋은 성적표를 내기가 어려운 다른 결의 철학의 충돌로 그런 보시는군요. 면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그렇군요. 아까 이 교수님도 다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그런 그 갈등적 요소가 들어있는 거를 두 분한테 하나씩 맡겼으면 두 분이 아하. 결국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좀 네.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좀 이거를 혼자 한다든가 예를 예. 들어서 뭐 누구라고 특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예. 투톱 시스템 그리고 하나씩 맡은 시스템이 좀 어째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다. 축구로 따지면 좌우 예. 이 윙 체제의 투톱 체제 자체가 지금 운영 자체가 좀 잘못됐고 예를 들어 골은 이제 둘 중에 한 분이 넣겠죠. 그렇죠. 잘하면. 근데 예. 이제 여기는 지금 둘이서
서로 발 걸고 이러면 이제 골은 못 넣는 골을 거니까 못 넣고. 자기끼리 그렇죠. 싸우면. 예. 그래서 결국 흔들리다 말았다 이거죠. 흔들리면서 그래서 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뭐고 철학적 문제의 충돌이 뭔지 그런 문제를 좀 차차 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좀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민간경제연구소에서 민간에서 보시는 이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 투톱 사령관 철학과 생리, DNA 그 조합 결국은 뭐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민간연구소의 분석과 평가는 어떻습니까, 주원 실장님? 아무래도 뭐 경제를 논하기 전에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경제 철학적인 관점이 제일 중요한데 네, 장하성 정책실장님은 나름 민간에서 보기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의 철학을 제대로 경제 정책 쪽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의 문재인 목소리가 정권의 있었고, 정체성을 실현해야 되니까 누가 그 자리를 가도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건 할 당연하고요.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네. 좀 제약 조건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중심을 가지고 그래도 자기 목소리도 내고 했었다. 해보려고 했다. 예. 아하. 근데 다만 이게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현 정부의 기조는 복지고요. 예.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재부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성장입니다. 네. 성장과 복지가 같이 갈 수 있느냐? 예.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틀립니다. 경제 상황이 만약에 좋았더라면 예. 예. 분명히 두 분이 조화롭게 정책을 서로 보완해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을 있었다고 텐데. 생각이 되는데 예. 정말 운이 나쁘게도 네. 경제 상황이 나빠지니까 성장도 안 되고 복지도 안 되고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이 두 분의 어떤 그 실력은 민간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네. 상황이 좋지 않았다. 상황이 좋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처럼 이제 미국이 지난 1, 2년 전 최근까지 4%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경제 호황을 누렸다고 지금 자화자찬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표로 나오고 있는데 만약이지만 대한민국 경제도 한 4% 정도 아주 깜짝 성장을 하고 막 경기가 호경기가 됐다면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에도 큰 이런 부작용 없이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가 감내할 수 있을 상황이거든요. 있을 그 정도면. 상황이었다면.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민간에서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다 해결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건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충돌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뭐 그 상황에 대한 그 판단, 내가 이거를 발을 뻗을 건지 뺄 건지에 대한 그 상황 판단은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이자 책무인데 그 판단이 잘못됐다면은 그건 뭐 상황 탓만 하기도 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좀 무책임하게 들리기는 합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 상황 판단이고 진단입니다. 진단이죠. 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 그 의사가 환자를 고칠 때 진단을 잘해야지 진단 못하면은 어떤 약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약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엑스레이를 딱 찍어서 이 판독부터 정확하게 해야지. 그렇습니다. 예. 아하,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제가 구조적으로 지금 주력 사람이 무너지면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실업자가 늘고 있다. 이런 어떤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큰 성사전을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이제 이게 양극화가 심하다, 빈부격차가 심하다.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예산 투입해서 일단 저소득층 도와줘야 된다. 정부가 일자리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시장 기능 자체를 어떻게 보면 도외시하면서 경제 살리는 정책을 펴다 보니까 예. 이게 오히려 시장이 무너지고 경제가 더 결국 어려워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필상 교수님이 보시는 현재 시장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장의 상황의 진단은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저성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소득 분배를 통해서 양극화 해소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이 진단 자체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그 먹고 살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야 분배할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그 산업들이 지금 이제 자꾸 무너지면서 네.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 우리 경제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그래 이런 산업 일으키자. 그리고 기업 일으키자.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어떤 성장 기반을 구축하면서 그래 이런 상태에서 양극화가 심하니까
이거 분배 정책 쓰자. 그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성장 기반이 와야 되는 그런 걸 방치하면서 분배부터 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결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런 정책을 필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되는 성장이라면 굳이 수치로 여쭤보자면 지금 이제 한국은행은 2.7% 보고 있고요, 올해가. 정부는 지금 한 3%는 예상했었단 말입니다. 네. 3%의 예상을 가지고는 이런 정책을 피기에는 너무 시기상조였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제 성장률 3%다 4%다 하는 그 수치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성장률이 낮아도 지금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있느냐, 성장 잠재력이 있느냐, 예. 고용 창출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국제 경쟁력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장 엔진이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새로운 구조적인 성장 엔진. 문제라는 것이죠. 구조적인 문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성장률이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수치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는 말씀 예,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창현 교수님은 예. 이 진단 예. 어떻게 진단하세요? 그래서- 위기입니까? 지금 한국 예,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이 교수님께 지적하신 대로 미래가 좀 잘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인다. 예, 그래서 이제 요새 주가가 좀 확 떨어졌다가 2천 깨졌다가 이제 회복은 했습니다만 네, 회복세가 불안불안하죠. 불안불안합니다. 예. 그게 왜 떠나냐 그랬더니 뭐 지금은 조금 뭐 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뭐 보이는 게 없다. 먹을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외국인들이 외국인 볼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뭐, 시장이 예. 앞으로 먹을 게 이제 예, 없다. 뭐 이렇게 좋은 주식이 별로 안 보인다 이제 안 이런 보인다. 거죠. 예를 아, 들어 그 뭐 무서운 얘기인데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가의 상승 요인이고 예, 비록 예. 지금은 조금 안 좋더라도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예. 미리 막 올라주고 하는 게 주식인데 예. 외국인들이 조금 그 부분에서 성장 동력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한번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예. 진짜 뭐라 그럽니까? 만나면? 아니 만나면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경제가 좀 푸대접 받고 있는 것 같다. 아하. 너희네 기업들이 우리 기업이 푸대접 받고 푸대접 있는 받고 것 있는 같다.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 또 사진이 공개된 사진이니까 예. 인도의 공장에 가서 이렇게 삼성 공장에 가서 테이프 커팅을 하는데 가운데 두 분의 지도자, 인도 지도자와 우리나라 지도자께서 계시는데 우리 주인격인 그 이 부회장은 저 끝에 가서 저 있고 뒤에 있고, 예. 중간에 뭐 장관님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 텐데. 근데 저는 뭐 그 사진 보면서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어느 투자자가 그 얘기를 외국인 해요. 투자자들은 또 그런 사진을 보면서도 그런 보면서 걸 느끼는 모양이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교수님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실은 해줬죠. 여기 예, 해줬죠. 이분이 재판을 해서 뭐 잘못하면은 등등, 예. 또 갈 수가 있어서 그럼요. 조심해서 이제 조심해서 그러는 거지 조심하는 푸대접이 부분도 아니라고 있다. 좀 예, 얘기 좀 그래서 해주시죠.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분들은 그 사진 하나에서도 왜 주인이 왜 저 리더 옆에 계셔야지 왜 가장자리에 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외국인들은 또 그런 예, 시각으로 그 그래서 사진을 제가 보는군요. 야 이거는 나도 별로 못 나는 그냥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예.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 보면 한국 경제가 좀 이상한 예, 조금 보는 이상하다. 거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그 투자자들은 그 세미나 때 얘기를 하면서 약간 그 앞으로 반도체 말고 뭐 있냐,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자꾸 다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 성장과 분배라는 얘기를 이제 중요한 화두를 던지셨지만은 이 분배라면 뭘 키워야 나눌 거 아닙니까? 예, 키워서 뭐 수확을 해야 나누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나누자고 하면은 뺏어서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뺏는 과정에서 또 뺏기는 사람도 힘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키워서 나누는 게 제일 좋거든요.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예. 지금 있는 거를 성장도 안 되는데 막 뺏어다가 주는 것보다는 성장을 시키면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좀 주는 이게 이제 비판의 여지도 있는 걸 저도 알지만 그러나 그 원리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예.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진단을 조금 이거 키움이 지금 좀 부족하다. 성장 동력도 부족하고 어째 좀 앞날이 조금 안 좋다라는 진단을 내리고서 먼저 혁신 성장 같은 것부터 좀 해놓고 네. 소득 주도를 얘기하고 그랬더라면은 지금 분위기 아주 좋았을지도 모르는데 네. 처음부터 이거 나눔의 성격이 강한 거를 가지고 나가니까 예. 지금 와서 이제 뭐 어떻게 앞으로 이제 보이질 않는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예. 좀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두 분 교수님의 말씀을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은 성장이냐 분배냐가 화두의 쟁점이 아니고
한국 경제가 미래 먹거리로 뭘 먹고 살 거냐에 대한 미래 성장 동력이 보이질 않는다. 교수님들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주원 실장님, 그렇다면 민간경제연구소에서도 이런 진단과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가 지금 되고 있겠죠. 예. 그러면 자동차 지금 산업 어려운 거 지금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 뭐 조선 무너진 거 다 알고 있고, 철강 뭐 어려운 거 알고 있고, 반도체는 올해는까지는 괜찮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까지는. 그런데 반도체는 내년도 뭐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고. 내년까지는 괜찮다. 반도체는. 그럼 정말로 반도체 말고는 민간에서 연구소에서 보시는 먹거리는 뭡니까? 좀 그나마 좀 희망적인 전망이 있는 곳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없습니다. 아이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없는데요. 예. 없어요. 이게 주력 산업의 위기라는 뭐 화두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지속이 됐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임 교수님께서 그러고 말씀하셨지만 보니까 진짜 주요 수출을 보니까 뭐라고 할 거 없이 전 분야가 다 마이너스네요. 예. 요게 반도체 빼고는 정말로 눈에 보이는 저거다 싶은 게 없네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예. 이제 제가 95년도쯤에 금융회사에 이제 잠깐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95년이면 IMF 직전에 한참 좋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딱 들어갈 때가 이제 1000포인트 살짝 넘었던 때고 넘어가고 이미 이제 한 진도가 시작됐나요? 270포인트까지 수직 낙하한 이제 그런 구간에 그럴 때군요. 있었는데 예. 그때 경제 지표들이 지금과 되게 유사한 측면이 많았는데 수출만 예를 들면 예. 95년 명목 수출 증가율이 한 30% 정도 됐었고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다 예. 이거죠, 수출은. 투자는 마이너스가 뭐 슬슬 나오긴 했지만 나오긴 근데 했고. 수출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네. 그게 반도체 호황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주력 산업들은 뭐 자동탄이 다 망가졌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시에 빠졌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좀 겁이 나는 게 네. 그때 상황과 너무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죠. 너무 똑같다. 예. 수출이 눈에 보이는 수출은 괜찮은데 이게 투자가 빠지기 시작하고 내수가 지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뭔가 속으로 골병든다라는 느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걸 데자뷰라고 하나요? 데자뷰고 예. 그 경험을 95년이니까 벌써 20년 전에 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교수님과 우리 실장님들 계시지만 진단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 영상 좀 보고 좀 가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수출은 좋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 경제 상황을 지금 부러워할 정도로 펀더멘탈은 튼튼하다. 문제는 양극화고 불평등이다. 이거를 지금 시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연설을 하셨는데 그 연설 잠깐 키워드 들으시고 여야 반응 들으시고 정리된 영상 보시고 교수님들과 전문가들 의견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설 키워드는 포용국가였습니다. 35분 연설 동안 포용은 18번 나왔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한 해법으로 포용을 제시한 겁니다.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입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늘린 470조 5천억 원 규모로 일자리 증대와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과가 나오기까진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책 기조 유지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협조도 수차례 당부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선 야당 협조가 필요한 만큼 문 대통령은 연설 주요 대목마다 한국당 의석 쪽으로 시선을 뒀고 연설 뒤에도 야당 쪽으로 국회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야당 반응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 여기에 굉장히 붙들려 있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 그러면서도 한국당이 오는 5일로 추진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혀 예산안 협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모두가 잘 사는 포용 국가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뭐 틀린 얘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들은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고 정부와 청와대의 시각과 기본적인 진단 자체가 좀 다르신 듯해서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상 교수님, 대통령과 정부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이 연설에도. 좀 시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1년 반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경제 희망이 보이면은 예. 시간 더 줘야죠. 그러니까 당장 지표가 좀 나빠진 거는 뭐 좋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와 청와대. 근데 중요한 사실은 경제는 예. 산업이 없으면 허상입니다. 아하. 근데 지금 주력 산업들 무너지잖아요. 예. 특히 경제의 양 기둥이었던 그중에 하나였던 네. 자동차 산업도 지금 부실화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경제가 정말 뭐 먹고 살 것이냐. 예. 이게 지금 이제 불안한 상태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에 뭔가 우리 경제가 앞으로 이렇게 가면 될 거다라는 희망을 기대했는데 예. 그걸 못 찾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희망을 찾는 어떤 노력을 다시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시간만 준다. 이거는 뭐 지금 불안한 이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자,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교수님도 국민들이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포용 국가라는 이 철학과 방향을 비판하시는 건 아니시지 아닙니다.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 정말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 그건 우리가 가야죠. 경제, 우리나라가 예, 꼭 가야죠. 달성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 중요한 것은 네. 목표 달성에 있어서 목표도 중요하지만 수단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단이 되는 경제 정책에는 걱정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하. 자, 시간을 더 준다고 이 정책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필상 교수님은. 그 뒤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포용 성장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네. 다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려면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게 없다. 먹을 걸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경제 활력, 주력 산업 위기 이런 걸 극복을 해야 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돌파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해결이 안 됩니까? 재정을 통해서 돈을 돌려서 돈을 풀어서 그걸 내수를 살리고 그걸로 이 소득의 양극화를 좀 격차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이 경제 정책 방향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 껴졌다고 말씀하시는 재정 건가요? 정책의 기능을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보통 경기 안정화에 초점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네,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게 재정 정책의 기능은 아니고요. 아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좀 돈을 많이 풀고 경기가 좋을 때는 좀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경기를 네. 좀 안정하게 가자는 게 재정 정책이고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역시 이제 기업이 중심이 돼야 되죠. 예. 기업이 자기네들 투자를 하고 활력을 높이고 또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소득 주도 성장의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라고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명확하게 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경제 사령탑이 교체된다고 해도 그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걸 뭐 지금 뭐 안 바꾸겠다는데 왜 안 바꾸냐고 비판하는 거는 좀 너무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글쎄요. 먼저 좀 여기에 대한 평가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우리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혁신 성장은 기재부 장관, 예. 그다음에 뭐 소득주도 성장은 정책실장 이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게 가지 차라리 말자. 그렇게 가지 마시고 그냥 완톱으로 가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거면은. 그렇다면 그러면 기재부 장관님한테 다 실어드리고 예. 이제 실장님은 좀 뒤에서 조율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두 개를 동시에 네. 하다가 모순이 생기거나 약간 더 우선순위가 이제 장관의 결정에 따라서 요거부터 하자 일단. 예.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 혁신성장 규제 하나부터 좀 하고 소득주도도 조금 이따 하자 뭐라든가. 예. 이렇게 하면 둘이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씩 맡으면 이제 또 예. 싸우죠. 그래서 아니 근데 예.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 예. 제가 뭐 시장 제가 대변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정말로 원톱 시스템으로 간다 예. 그러면 예. 지금 분위기와 지금 기조로 보면은 청와대 정책실장한테 몰아주는 그런 분위기일 것 같지 않습니까? 글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또 소득주도 성장이 혁신 성장을 압도하게 되면 예. 이제 결국 또 정권 초기로 돌아가는 건데 네. 그 제가 제일 좀 안타까워하는 거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네. 참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임금을 막 올려서 월급 많이 주면 네. 그 돈 가지고 막 써서 좋아진다는 아주 이상적인 건데 아니 대통령은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시간을 조금 더 달고 그렇죠. 좀 예. 참아달라는 말씀. 뭐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월급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 기업이. 월급을 주는 사람 기업이고 또 자영업자들 550만 명이 지금 막 분노하고 있는 게 네. 아니 장사가 안 되고 지금 기업이 지금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손님들도 안 오고 막 이러는데 정부에서 올려줘. 예. 그러면 아니 월급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가 잘 되고 이익이 생겨서 올려주는 게 최고로 좋은 거거든요. 지금 미국이 그런 모습이에요. 잘 되니까 월급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예. 근데 장사가 잘 안 되고 힘들어지고 있는데 월급만 올려라. 그러면은 이제 받는 사람은 참 그래도 고맙죠. 그러나 주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거 주는 사람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 연봉이 세계 1위더라고요. 그렇죠. 일본보다도 현대차가 좀 더 일본보다도 높다라는 또 토요타 거죠. 그다음에 예. 폭스바겐보다도 높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그럼 그 월급 주면서 장사를 하니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6%입니다. 지금 인건비 문제는 영세 자영업자든 대기업이든 지금 그 구별할 필요 없이 인건비 비중이 너무 기업들이 과중해서 그런데 더 올리라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장사가 잘 되면 또 올려줄 수도 있지만 네. 아까 조원 실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장사가 잘 될 때 올려주라 그러니까 그러면 잘 되니까 좀 올려주자 하고서 올려주는 것도 잘 넘어갈 수가 있는데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장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정부는 타이밍이 나빴던 거예요. 올려주라고 하니 그게 삐끗하면서 굉장한 갈등과 그 영업 실적 악화 그리고 특히 최근에 나온 얘기는 현대차도 그렇지만 부품 업체들도 인건비 상승 때문에 힘들다. 네네. 올려주다 보니 예. 상여금도 거기에 연동돼서 상여금까지 더 많이 줘야 돼요. 네네. 예, 그래서 안 되는데 올려주는 거는 지급하는 사람의 지급 능력을 좀 우리가 감안을 안 했다라는 거죠. 교수님들이 보통 그걸 여쭤보면은 시장의 지불 능력 이렇게 좀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이 아니라 저 뭐 사장님이 좀 예, 돈도 쉽게 많이 벌어야 말씀을 하시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한테 뭐 추가 설명도 필요가 없네요. 예, 편의점 사장님이 잘 되면 올려줄 수 있는 건데 지금 돈이 안 벌리는데 올려주라고 그러니 어떻게 올려주냐 하면서 네. 막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게 서로 갈등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예. 처음에 이제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는 진단 자체가 지금 양극화 뭐 그런 거 다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이 뭐 없었습니까? 원래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참여정부 때도 양극화 얘기 많이 했고요. 네. 계속해서 그거를 한번 좀 해보자. 어떻게든 예. 잘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오늘 처음 한 게 아니라 계속 되어온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이상적인 거는 이상적인 걸로 놓고 추구를 하지만 현실은 거기를 못 따라가는데 네. 그리고 이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력 산업과 기업의 위기가 지금 있는데 그것부터 좀 해주면 얼마나 네. 그 성과도 나고 네. 또 뭔가 멋있는 좀 체면도 살리고 할 텐데 네. 그거를 살짝 뒤로 하고서 먼저 임금부터 올려라부터 나오니 네. 1년 반 그냥 이상한 갈등과 함께 좀 이상해진 게 아니냐 이런 알겠습니다. 주원 실장님은 상황이 좋지 않은데 너무 밀어붙였다라는 거 지적해 주셨고 윤 교수님은 상황이 좋지 않은데 순서도 틀렸기 때문에 좀 일이 더 꼬였다라고 좀 진단을 좀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 어제 대통령 연설 뭐 들어보셨죠? 네. 예, 저도 잘 들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겠다. 저는 뭐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죠? 대통령 말씀의 네, 요지는 안 바꾸겠다는 거죠. 예.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예. 소득 주도 성장 계속 유지하겠다. 네. 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이해가 틀린 거는 없는 거죠. 네, 저희 근데 모두가. 예. 저는 정말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 만들기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너무 양극화가 심하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네. 그다음 경제력 집중이 심하니까 그래 좀 정부가 나서서 네. 그 일자리 만들어주고 빈부격차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 네. 그건 좋은데 문제는 그 소득 주도 성장을 성공하기 위해서 네. 산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 산업이 없다 하는 얘기인데 자칫하다가 그냥 그래 지금 어떻든 간에 소득 주도 성장 추진해서 양극화 해소해야 된다. 이걸 지나치게 밀어붙이면은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가 아니라
함께 못 사는 갈등 국가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가 아니라 모두가 못 사는 갈등 국가가 될 수 있다. 지금 아이고, 경제 예. 어떤 그 성장 동력이 지금 꺼지고 있는 상태니까요. 예. 이거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본 조건은 산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산업이 그래서 없다.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기반이 지금 와해하고 있는 건 어떤 위기라는 것이거든요. 네, 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정말 아무리 명의가 수술을 잘해도 그 환자가 그걸 수용 못하면은 예. 더 죽는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책 기조 좋습니다. 네. 근데 그 정책 기조 성공하기 위해서 빨리 성장 동력 찾아라. 빨리 산업 일으켜라. 그다음에 기업들 빨리 창업과 투자 활성화시켜라. 예.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소득주도 성장은 오히려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제 연설 중에 뭐 소득 주도 성장 유지한다, 뭐 포용 국가 이렇게 강조하고 중간쯤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성장 동력 엔진을 정부가 찾겠습니다. 기업들의 규제 완화를 위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들어갔었으면은 좀 완화가 됐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면에서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래 2% 성장에 거착화되고 있다. 이런 예. 어떤 표현까지 네.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하겠다. 예, 이제 그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찾은 해법은 재정 확대입니다. 맞습니다. 예. 재정 운영 확대해서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네. 또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 만들겠다. 예. 재정 정책을 통해서 양극화 해소하겠다. 또 재정 정책을 통해서 고령화 문제 푼다. 모든 문제 해결에 아주 만능 수단이 재정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뭐 일부 효과가 있기도 하고요. 네. 또 필요한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경제가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구조, 그런 능력을 갖춘 다음에 재정 정책을 펴야 예. 정말 원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재정 정책 펴면은 소위 말해서 밑빠진 덕에 물 붓기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 더 이제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은 예. 그래 산업 구조가 지금 와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 펴봐야 뭐 밑빠진 덕에 물 붓기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추가해서 그래 임금 올리자, 비정규직 없애자, 근로시간 줄이자 이렇게 나오니까 아예 독에 밑을 깨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예. 것이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장독대의 밑을 아예 깨버리는 그런 어떤 수준이다. 현상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지금 아주 이 경영이 아주 어려운 상태인데 다른 거 임금 올려라, 근로시간 줄여라, 이렇게 나오니까 네. 뭐 그냥 하거나 뭐 폐업하는 그런 어떤 이제 업체들이 많이 들고 네, 있다는 네.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경제 저변의 그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 보면은 예. 정부의 정책 때문에 문을 닫는 그런 어떤 현상이 생긴다는 건데 네. 그건 이제 독이 깨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뭐 좀 미시적으로 하나만 좀 더 여쭤볼까요? 최저임금 문제 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오히려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오히려 해고가 돼서 고용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실업자가 늘고 있다. 자, 이 명제에 대해서요. 여야가 너무나 극단적인 반대의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여야 의원들한테 이 질문을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이 뻔하니까요. 여당은 고용의 질은 좋아졌다 그러고 야당은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더 악화됐다고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뭐가 정답인지 모릅니다. 자, 시장의 입장에서 두 분한테 좀 여쭐게요. 주원 실장님. 예. 자,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는데 애매한데요. 좀. 예.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특정 경제 지표에 그 영향이 어느 정도냐라고 네.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아하, 이렇게 두부 탁 자르듯이 이게 예. 평가가 잘 안 왜냐하면 되는 측면인가요? 뭐 경제학의 그런 분석 기법들은 있지만 네. 그런 확률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접근하는 것뿐이지 바로 이거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혹시 현대경제연구원은 뭐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민간 연구원이니까 예. 민간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그 인상과 고용 관계에 대한 이 함수 관계 연구는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계열이 너무 짧습니다. 아하, 그 예, 평가하기가 그게 너무 한 1, 시간이. 2년 정도는 지나야 이제 그 효과를 확실하게 분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고용이 많이 악화되는 업종이 주로 이제 도소매 음식 숙박 쪽이라서 네. 아무래도 이쪽에 관련성이 높지는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정확한 분석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 음식점, 도소매업 이런 데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고 예. 그나마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가면 꼭 그럴까? 이런 좀 판단하기엔 너무 이런 측면이 그러니까 좀 이런 주로 말씀이시군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최저임금의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없어요. 대기업들은 그건 뭐 정말 경기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인 거지 최저임금 때문에 뭐 대기업이 뭐 어렵다 좋다는 아니죠. KDI 결과 때문에 제가 자꾸 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 교수님 이거 한번 좀 해석 좀 해주십시오. 좀 말이 좀 어려워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까 모르겠어요. 한국개발연구원이면은 뭐 대표적인 뭐 국책기관이고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공신력 있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인건비 상승 때문에 고용이 나빠진 건 아니라는 뜻 저 아닌가요? 밑에 있잖아요.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저게 아하. 정부가 얘기한 거거든요. 아하, 인구 네, 구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생산 가능 연령이 감소하니 네. 이분들이 은퇴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일자리도 결국은 줄어들- 정부 그렇겠죠. 국책연구기관도 예. 고용이 나빠지는 거는 인건비의 급격한 인상 때문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아니 그러면 그것이 포함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함돼 그것도 있다. 있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다. 그것만으로 설명하는 건 아니죠. 예, 뭐 아다르고 어다라기는 한데. 예, 그렇지만 예. 이제 아까 그 주일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의 요인이 겹쳐 있는 상황에서 네. 한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를 분해낸다는 것이 좋습니다. 좀 시계열이 길고 뭐 이러면은 좀 나름의 유의한 통계적 유의성이라고 예. 하는 그러나 그게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체감하는 걸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다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저 학교에서 행사가 있어서 저기 좀 늦게 끝나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 네. 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 시내를 다녀보면 확실히 옛날하고 다르다. 아, 그 느낀데요. 예, 택시 좀 기사님들은 불 꺼진 데가 느끼신대요.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저 회식 자리 뭐 그다음에 주점 같은 데도 많이 예, 줄은 것 예. 같고 본인도 좀 일찍 들어가고. 아하. 그래서 하긴 요새 진짜로 학교 앞에도 9시 넘어서 이렇게 손님들 북적북적대는 음식점 뭐 거의 아니, 찾아보기 그래서 뭐 어렵죠. 그게 이제 본인이 그냥 체감하는 거니까 뭐 이거는 무슨 뭐 통계로 통계와는 잡고 이런 개념이 상관없이. 아니죠. 그러나 예. 이제 그러면서 저 뼈 아픈 얘기를 하시면 뼈 아픈 예시를 하더라고요. 그 유일하게 사람이 많은 데가 있더라. 그래서 어디가 어디냐 있대요? 그랬더니 병원에는 사람이 많대요. 아, 병원에는 네, 병원에는 병원은 사람이 예, 많은 고령화 것 같다. 때문에 병원은 네, 사람이 낮에긴 많더라. 하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이분이 느끼는 어떤 현재의 예. 그 경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와닿는 좀 네, 상황이 네. 좀 와닿는 면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복잡한 통계 분석 안 하고 이렇게 봐도 벌써 최저임금 하여튼 올라가면서 좀 이상하게 하여튼 뭐가 좀 민심은 좀 정확하게 전문가들처럼 몇 퍼센트 수치를 들이대지는 예, 못하지만 예. 시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막연하지만 야 이거 지금 뭔가 안 좋다라는 그거에는 동의들 하시는 그 것 약간 같아요. 공포심을 가지고 예, 계시더라고요. 공포심을 갖고 그래서 계시는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예. 뭐. 예. 저는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수치로 좀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경기 좋다 나쁘다의 가장 결정적인 거는 주변에 우리 집 주변에 실업자가 있냐 없냐를 따져보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실업자 숫자입니다. 111만 명 돌파했고요. IMF 이후에 최대치라고 그러니까 한 집 건너 한 명씩 뭐 실업자 있다라는 얘기가 과장된 얘기는 지금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욱더 공포스러운 것은 구직 단념자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해다 안 되다 포기한 분들이 51만 명으로 좀 넘어섰다 그래서 이 통계치를 가지고 좀 전문가들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일자리 예산 23조, 지난 2년 동안 54조. 더 지금 붓겠다는 거예요. 재정을 확장을 해서 일자리 예산을 확충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요 평가와 진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든다. 뭐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문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냐 이거죠. 뭐 단기 알바생들 지금 9만 5천 명인가 뭐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 전에 그 고용 통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은 고용 참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고용 참사의 3단계 사슬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 일단 누구나 구직 노력을 하죠. 일해보겠다고. 예, 근데 막 이력서 뿌리고 예, 뭐 예. 전화하고 그러죠. 근데 1단계로 나타나는 현상이 취업 실패입니다. 아하.
그래서 실업자가 111만 7천 명인데 예. 의원이 이후 이제 최악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취업 실패하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하는데 안 되니까 2단계로 나타나는 것이 장기 실업인데 이것도 15만 2천 명 9월 현재. 장기 실업이라 하시면은 그게 한 6개월로 잡으시나요? 통계적으로는 6개월 이상 실업 상태가 유지되면 장기라고 네, 하는 예. 거죠. 예. 그것도 의원 이후 지금 최대거든요. 최대치죠. 그다음에 예. 장기 실업이 계속되다 보면 이제 포기하는 사람. 아, 그래서 이제 구직 단념자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3단계로 51만 명이 넘는데 이거는 2014년 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악입니다. 최악이군요. 이러면은 예. 단계별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얻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예. 모든 단계마다 참사가 일어나면서 최악의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 지난 1년 반 동안에 54조 원 투입해서 결국 고작 이루어낸 게 이거냐? 네. 그런 어떤 비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년 예산에 23조 5천억 원 또 푼다고 하는데 네. 뭐 정말 일자리 만드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예산 일자리 예산에 쓰지 말아야 됩니까? 다른 걸 해야죠. 무슨 얘기를 해야 그 돈 갖고 되냐면은 다른 걸 해라. 예.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그래 신산업 발굴하는데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거 투자하겠다. 예. 그다음에 규제 같은 것도 풀 수 있는 건 풀어서 기업들의 창업이나 투자 활성화하겠다. 네. 그리고 물론 정부로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 만들겠다. 네. 그래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서 경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예. 거기다 필요한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좋죠. 네, 네. 예. 아하. 그 돈, 그러니까 돈의 용처에 대해서 방향성이 지금 잘못 짚었다 지금.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그냥 쉬운 말로 좀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윤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면 다른 의견이십니까? 뭐 그래도 고육지책 아닙니까? 그래도 정부가 아니 할 수 그러니까 있는. 이런 거죠. 일자리 만드는 거냐 아니면 재정 정책을 하는 거.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게 과거 보면은 뉴딜 정책 같은 게 대표적이거든요. 예. 우리 자본주의 흐름을 바꿨다. SOC에다 예, 투자해서. SOC 하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막 실업이 돼서 놀고 예. 있고 장비도 쉬고 있고 하는 거를 억지로 막 정부가 뭘 만들어서 일로 와라, 뭐 댐 공사하자. 예. 그리고서 거기다가 이제 돈을 주면 예. 그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이 예. 돈을 돌리겠다는 그렇죠. 거죠. 거기에서 음식점도 생기고 그렇죠. 예. 노래방도 생겨서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뭐가 돈이 돌아가는 돌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게 좋은 일자리냐? 그거를 그 세 달 만에 그러면 그만두실 텐데, 네. 6달 만에 그만두실 텐데 그거를 일자리라고 부를 수 있는 거냐? 예. 미안하지 않냐 이거죠 국민들한테. 이걸 일자리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저 정부에서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국민들 호주머니에다가 넣어주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일자리 만들다고 하면은 3달 있다가 없어질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게 일자리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를 누가 그렇게 일자리 정책 성공적이라고 엄지를 축혀 올리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거는 일자리라고 부르지 말고 예. 재정 확장적 재정 정책이다. 아하. 팽창적 재정 정책을 써서 경기를 일시적으로 좀 부양을 해주겠다. 아하.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 저런 거를 3달짜리 만들어 놓고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그 자기 생색을 내듯이 얘기하면 어느 국민들이 그래 3달짜리 일자리라고 느끼시겠습니까? 3달 있다 끝나는데. 예. 그래서 그 예. 부분이 조금 좀 재정 정책 하면은 이제 소모성 지출 또는 선심성 지출 이것으로 네. 많이 인식이 돼 있잖아요. 네, 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복지 지출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생산적인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생산으로 연결이 안 되는 지출로 말씀하시는군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래 모든 걸 다 정부가 재정 정책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했을 때 시장 기능이 자꾸 위축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시장 스스로 어떻게 보면 성장률을 높이는 그런 어떤 이제 구조가 자꾸 이제 위축이 되는 건데 네. 성장률이 떨어져서 예. 만약에 세금 덜 거치면은 나중에 결국 재정 정책만 계속 펴다가 네. 정부도 망치고 경제도 망치는 이런 어떤 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재정 투입할 수 있는데 재정 정책 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재정 정책이란 이름으로 복지 지출 많이 하는 거 물론 필요한 복지는 해야 되겠지만은 경제를 정말 살리려면은 산업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서 예산 투입하라는 거죠. 예. 이필상 교수님 지속적으로 지금 산업 정책이 빠져 있다는 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지적을 좀 해주시는데 요 대목은 정부도 굉장히 아파하는 부분 같아요. 산업 정책을 일으키려면 정부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박정희 정권이 중화학 산업을 일으켰고 DJ 정권이
IT 산업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냈고 그걸로 우리는 지금까지 먹고 살고 여기까지 발전을 해왔는데 이 정부는 어떤 산업을 만들어냈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사실 제일 아파하는 질문이긴 합니다. 제가 근데 이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제가 여야 의원들하고 사석에서 이렇게 말하다 싸움이 벌어졌어요. 여야 의원들이 막 싸우더라고요. 아니 정부가 이렇게라도 해서 지금 돈을 돌리지 않으면 지금 당장 실업 있는 분들이 구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여당 의원이 그랬더니 야당 의원이 그러지 말고 그냥 봉투에다가 용돈으로 해가지고 그냥 드려라. 일자리라고 그러지 말고 이거 어차피 일자리 아니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진짜 싸우더라고요. 주원 실장님. 예. 민간에서 봤을 때 이 일자리 예산 이 방향은 어느 쪽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참 난감한 질문인데요. 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80분 동안 저한테 예. 질문에 이 고문을 당하실 거라고. 저는 그 윤 교수님 말씀이 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정부가 최근에 만들어낸 일자리를 국민들이 일자리라고 생각할까? 아하. 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액수가 너무 많아요. 지난 2년 동안에 54조고 이제 올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될 예산이 23조 5천억인데 일자리 예산이 이른바 MB 정권 때 그 시끄러웠던 4대강 사업이 24조짜리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일자리 예산이 23조 5천억인데 윤 교수님 표현대로라면 그냥 이렇게 뿌리는 돈이지 이게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 돈이라면은 4대강 사업은 논란은 있지만 어찌됐든 눈으로 보이는 이게 보라도 있고 물이라도 막아놨죠. 이 일자리 예산 이거는 그럼 그렇게 증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증발까지보다는 이제 일시적으로 예. 경기가 안 좋을 때 이제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이렇게 쫙 한번 돈을 돌리고 뒤로 예. 빠지는. 예. 왜냐하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경제 내에서 세금 내는 사람 딱 반이고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반밖에 안 내고 위에서 다 내고 있고 부가세 또 걷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이라는 게 이렇게 항목을 보면 대충 나오는 데가 뻔합니다. 그 돈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아하, 예. 나중에 가서 혹시 경제가 잘못되면은 세금이 안 거치고 나면 이제 이런 것도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한번 돈을 풀어서 쫙 한번 돌리면 이제 좀 나아진다. 마중물 예. 주고 펌프질 하고. 예. 근데 이제 마중물 줬으면 이제 펌프는 민간이 해야 되는데 네. 정부가 마중물에다 이것까지 하려고 하면은 이제 민간의 역할은 축소되고 네. 나중에 가서 세금 내는 사람들도 힘들어지면 이제 세금도 네, 덜 네. 거치니까 정부가 이 빠질 때와 들어갈 때를 잘 구별해서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일자리라는 말이 가진 그 의미는 그래도 한 몇 년은 해야 일자리지. 예. 3달 동안 뭐 이렇게 어르신들 뭐 노는 분들 혹시 일하고 없으신 분들 잠깐 모셔다가 뭘 좀 일시키고 돈 드리고 하는 거를 일자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예.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빈 강의실 불 끄기, 예, 불 끄기. 산불 감시, 예. 라돈 침대 수거 조사 이런 거 해서 5만 9천 개 일자리 만들어서 석 달짜리 6개월짜리 하는 저 5만 9천 개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 제대로 된 일자리로 평가를 안 하시네요, 교수님.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기도 좀 미안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네, 말하지 네. 말고 예. 기본적으로 재정 팽창을 하는 방법으로 이런 거를 사용해서 돈을 좀 풀겠다. 예. 그리고 그게 국민들의 호주머니로 직접 들어가니까 소득 보존 효과도 있고 하다. 이렇게 좀 네, 네. 겸손하게 얘기를 하면 좀 그래도 한 번 알겠습니다. 정도 하고서 이제 뒤로 빠지자. 근데 이거를 그 3달 지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다음에 예. 이제 그분들이 사라지면 또 굉장히 실망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잘 감안을 해서 우리가 포장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세 분 전문가들의 논리가 지적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니까 제가 자꾸 이제 정부를 대변해서 정부 측에서 나오는 논리를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되니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상용직은 33만 명이 늘었기 때문에 이 일자리 증가의 질적 향상은 분명히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분명히 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고용의 질은 천천히지만 좋아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 대통령도 그렇게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자, 요 대목 요거 좀 분석하고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고용의 질이 예. 좋아지는 사람들만 통계로 발표하는 것 같아요. 그 정부가 지금 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네. 최저임금 올려라. 네. 그러니까 상용직이 33만 명이 늘어났는데 네, 늘어났어요. 그 실제로. 사람들은 예. 틀림없이 예. 고용의 질이 향상된 겁니다. 그분들은 해피하죠. 근데 네. 그 결과에 반대급부로 신음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제로섬처럼 돼 버렸습니까? 고용 그렇죠. 시장이? 예, 예. 아. 그 임금 노동자 고용 실태를 보면 대충 그 숫자도 나오는데요. 네. 그 3분기 통계입니다. 정규직 보면요. 예. 지금 1,343만 1,000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3,000명 늘었거든요. 예. 근데 비정규직은 네. 661만 4,000명, 작년에 비해서 3만 6천 명 늘었는데 네. 정규직 늘어난 거에 비해서 비정규직 늘어난 것이 12배입니다. 예, 잠깐만요. 교수님은 이제 들여다 보시고 계속 이제 연구를 하셨으니까 익숙하신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휙 지나가면 이거 모르실 수 있으니까 왼쪽에 파란색 부분이 정규직이에요. 분명히 늘었네요. 네. 3,000명이 늘어났네요. 오른쪽에 비정규직 빨간색 부분도 36,000명이 늘기는 늘었네요. 12배가 더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비정규직이 12배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예, 정규직 늘어난 거에 비해서. 정규직 늘어난 거에 비해서 비정규직이 12배가 더 늘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수치로만 놓고 보면. 예. 그리고 이 비정규직 늘어난 그 일자리 내용 좀 보자. 예. 뭐 이런 얘기인데 예. 한시적인 그러니까 기간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일하라 하는 한시적인 노동자가 뭐 9만 8천 명. 그다음에 이른바 단기 알바생들. 그렇죠. 그다음 아. 시간제가 뭐 4만 5천 명 등등인데 그 일자리 내용도 상당히 이제 부실하다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금 격차도 커지고 있어요. 음. 비정규직 월 평균 소득이 164만 4천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4.8% 늘었거든요. 네. 근데 정규직은 그 월 평균 소득이 300만 9천 원인데 5.5%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규직 임금은 더 늘고 비정규직 임금은 덜 늘고 예. 그다음에 숫자는 12배나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 비정규직 만든 거 보면 이제 단기 임시 일자리가 많고 예. 이게 고용의 질이 전반적으로 좋아진 거냐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아하, 결국은 정규직이 늘기는 늘었는데 정규직이 늘어난 분들은 분명히 고용의 질이 좋아진 것은 맞다. 네. 그런데 뒤에 안 좋아진 그 10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잘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실제로 보면 비정규직 늘어나서 비정규직 임금 격차 늘어난 거는 정부가 그러고 보니까 얘기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 통계를 이제 그 다루면서 분석을 할 때 예, 통계청장도 그래서 뭐 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그랬죠. 이유로 바뀌었는데. 이 통계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기업들에 관한 통계를 쭉 보다 보면 예.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망한 기업은 다 뺐어요. 아하, 문 닫은 데는 빼고 망한 기업은 통계 안 잡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살아남은 기업만 잡히니까 뭔가 좋아 보이지 않느냐. 이래서 그러네요. 이제 이런 그 실렉션 바이어스적 관점 또 뭐 여러 가지 통계에 있어서의 마이닝의 문제 돼서 우리가 이제 이 통계를 볼 때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런 여러 면을 봐야 된다고 좀 보고요. 예.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대로 저는 살아남은 자들은 좋아졌는데 네. 전사자는 힘들어졌다. 근데 전사자가 너무 많다. 우리 그게 그 통계 하나만 제가 가져나왔는데요. 예. 2분기에 한 사람만 돼 있는 저 1인 가구까지 포함했을 때 네. 100명 기준으로 그 일자리 취업자가 41명에서 30명으로 줄었어요. 아하. 올해 2분기. 예, 취업자가. 취업자가 100가구 예. 최하위 20%입니다. 예. 100가구에서 일하는 사람이 41명.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60억 가구로 이제 지금 일이 그러네요. 없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예, 예. 100가구 기준으로 일하는 사람이 3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제 원인이 뭐냐? 뭐 다양하겠죠. 그러나 네. 중요한 것은 10명이 줄었어요. 100가구 기준 일하는 사람의 예. 숫자가. 근데 제일 상위층 20% 5분이라고 네. 그러죠. 네, 여기는 5분이. 지금 100가구 기준 일하는 사람이 202명입니다. 예. 보건사회통보원인데 그러면은 5.9% 늘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의 개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개수가. 그래서 예. 한마디로 1인 가구는 일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사라지면은 그게 뭐 비정규직이든 뭐 최저임금을 받는 거든 하여튼 그 개수 하나를 채우면은 소득이 있는데
1인 가구는 그거 하나 없어지면 그냥 빈곤 가구로 그야말로 전락하는 그러네요. 독거노인들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이 최저임금을 견디어낸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유지된 사람은 좋아졌다. 좋아졌고,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개수가 줄었을 때 그때 놓친 사람, 예. 기회를 놓치신 분은 1인 가구의 경우는 빈곤 가구가 돼버리신 거예요. 아예 그냥 저 절벽으로 떨어져서 떨어져 버린 통계에서도 거죠. 사라져버린. 사라져버리는 거죠. 있는 사람은 잘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예. 질이 좋아졌다는 말을 정말 해석을 잘해야 된다. 살아남은 자는 좋아졌지만 예. 낙오한 자는 뭐 힘들어졌다는 게 다양하게 잠깐만요.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저 청와대와 정부가 할 얘기가 좀 많은 듯해서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최저임금이 됐든 노동시간 단축이 됐든 무슨 경제정책이 됐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모두가 잘 사는 포용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성장통이 아니라 오히려 양극화가 더 벌어졌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잘 이해가 될 수도 있어서 요거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위해서 요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소득 분위 간의 임금 격차 부분. 요거는 정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원 실장님? 이게 더 늘었다는 주장도 있고 그렇지 않다. 양극화는 줄어들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아니요, 통계 지표상으로 늘은 거는 맞습니다. 더 심화된 건 맞는데 심화된 건 다만 맞나요?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샘플이 바뀌었다. 예, 그게 뭔 뜻입니까? 무슨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거는? 올해 예를 들어 1분위, 예. 5분위의 소득 격차와 작년 샘플 조사를 한 게 샘플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할 수 없다. 네. 왜냐면 악화된지 더 좋아졌는지는 이제 그 숫자, 그 샘플로 계산된 숫자를 비교해야 되는데 네. 샘플이 틀려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논란들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예. 시청자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저는 질문을 드릴게요. 샘플링을 어떻게 하든 통계의 기법이 뭐가 되든 전문가 영역이니까 네. 국민들은 알 바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설명해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전문가들이 통계를 어떤 식으로 분모가 어떻게 표본이 어떻게 뭐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저도 이해를 못 하는데 시청자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거 빼고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출범 이후에 양극화가 벌어졌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를 여쭙는 겁니다. 이 국민들의 질문은 기본적인 질문은 이제 이 부분이니까. 대답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또 역시 이제 하나만 제가 하나 그런 예, 통계 예. 저기 이분이 역시 통계인데요. 예. 1인 가구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거의 그 핵심이 그거더라고요. 1인 가구를 넣으면 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 예. 이 왜 못 사는 사람들을 예. 집어넣느냐 그렇죠, 예. 표본에서 예. 그 논란이더군요. 예, 얘기를 2인 들어보니. 가구부터만 넣자 하는 순간 1인 가구가 560만 가구가 그렇죠. 있거든요. 확 그래서 560만 명이 통계에서 그렇죠. 확 빠져버리니까 빠져버리는 걸 가지고 격차는 하다가 줄어드는 거죠. 어느 날 1인 가구를 넣으면은 그 통계가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통계청장이 그렇죠. 그것 때문에 경질된 거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으면은 지금 1분위 아래쪽 20% 대비 위쪽 20% 비율이 2008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제일 잘 예. 사는 20%가 못 사는 20% 대비 자, 굉장히 높아졌죠. 5.23배. 5.23배. 잠깐만요. 저도 이제 갑자기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는데 통계 기법은 전문가 영역이니까 좀 논외로 치고 실체적 진실은 양극화 지수는 더 벌어졌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잘 몇 사는 가지가. 사람은 더 예.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다는 게 지난 1년 반의 성적표 맞습니까? 예, 아까 1인 가구 제가 넣어서 나온 그거를 보면은 제일 아래 20%는 일하는 사람이 10명이 줄었고 예. 제일 위는 일하는 사람이 늘었어요. 늘었어요. 오히려. 예, 20% 네. 대 20%. 그러면은 결국은 일자리 문제와 연결된 문제네요. 그렇죠. 100가구 기준 202명이라고 있는 때는 더 좋아졌고 예. 100가구 기준에 40명이라도 30명 일하는 그쪽은 예. 나빠진 거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30명이 일을 줄면 해야 소득이 생기니까. 그럼요. 예, 교수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들리긴 한데 이필상 교수님 동의하세요? 그 진단에? 예, 중요한 것은 지난 1년 반 동안에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예, 111만 명. 예, 임금 격차가 커졌다는 겁니다. 네. 당연히 소득 격차 심화될 수밖에 없죠. 아하. 그래서 통계 수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질 것이 아니고 예. 일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다음에 임금 적게 받는 사람이 많은데, 위에 사람들은 임금 많이 받는데
그 격차 당연히 빈부격차 느끼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문제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샘플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런 건 논쟁할 그렇게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 기술적인 거를 지금 가지고 따질 상황이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거 가지고 하시는데요. 괜히 저 소모적인 논쟁하지 말자는 거죠. 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자 느는데요, 소득 양보가 되는데요. 그럼 저소득 못 사는 거죠. 근데 주 실장님, 예. 어제 대통령 시정 연설도 그렇고 좀 정부도 그렇고 정부 정책의 모든 초점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격차를 줄이고 이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는 1년 반 동안은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이 더 안 됐고 심화됐다라고 진단을 해도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도 오류가 있습니까? 정부 편 드는 건 아닌데요. 예. 양극화 문제 해소라는 게 1, 2년 안에 되겠습니까? 정부가 어렵죠. 예. 뭐 박근혜 길게 이명박 보는 정부도 거겠죠? 예. 양극화 해소 뭐 예, 노래를 그때도 불렀으니까. 뭐 또 고용 창출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랬죠. 뭐 실제로 그렇게 개선된 부분은 없었잖아요. 근데 네. 뭐 대통령의 말씀은 중장기적으로는 맞고 그 효과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예. 근데 민간에서 보기에는 오래 기다려도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좀 이 방향은 맞고 문제 인식이 있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세 분이 다 회의적이시네요,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간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루 종일 얘기할 수는 없어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제 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진단은 뭐 이렇게 전문가들은 하고 계신다고 정리를 좀 하고 이 대외 변수들 뭐 우리 힘으로 어쩔 바 없는 거고 자 한국 정부의 향후 새 경제 사령탑들의 선택지는 어디가 될까요? 대안은 뭘까요? 해법은 뭘까요? 이 질문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창현 교수님부터 좀 말씀 좀 여쭤볼까요? 저 통계청 조사 말고 이제 한국은행 통계도 보면요. 네. 그 건설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3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7, 8, 9월. 네. 건설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8.6%고요.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7.7%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참 투자도 줄고 건설도 줄고 투자도 줄고 그리고 뭐 소비는 한 2%, 2.6%. 정부 소비만 4.7% 혼자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 혼자서 이제 세금 걷어서 끌고 가는데 네. 지금이야 세금 걷어서 일단 쓸 수 있죠. 세금 잘 거치죠. 김동연 부총리 말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내까지는 그래도 재정의 여력이 있어서 끌고 갈 수 있다고는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 뒤는 모르겠다 그랬고. 그렇죠. 지금 65세 이상이 700만 명 됐는데요. 네. 2025년에 1000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7년 사이에 300만이 늘어납니다. 예. 근데 그 300만이 이제 일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병원에 많이 가시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연금만 받으시는 거고. 예.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뭘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300만을 이제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정부 임기 끝나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재정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재정 확장 정책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빠르고 말씀하시는 그다음에 건가요? 뭐 이렇게 막 나눠주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또 방식도 어르신들한테 잘못됐다. 돈 드리고 이런 거 뭐 드리면 좋잖아요. 근데 예. 지금 700만이 받는데 이제 예를 들어 1000만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네. 그러면 300만에 대한 세금은 누가 내냐? 예. 한 번 늘여놓으면 절대 안 줄어들죠. 그렇죠. 그 복지 예산은.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젊은 층들은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이 정부가 미래 세대한테 무슨 그 메시지를 주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이야 견디지만 이렇게 늘여놓고 나가면 그다음엔 줄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떡할 거냐 등등 그래서 이제 조금 이 새로 사령탑이 오시면 네. 좀 이렇게 한번 다시 중간 점검 좀 한번 하고 리셋을 좀 해야 예, 되겠다는 한번 그 좀 말씀이시네요. 리셋 휴대폰 한번 껐다 키는 식으로 예, 한번 예. 껐다 켜야 된다고 봅니다. 껐다가 다시 좀 켜야 그리고서 된다. 그동안 막 이렇게 벌려놓은 것 중에 좀 뺄 건 좀 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산업의 문제 이렇게 설비 투자가 줄어서 이거 어떡하겠어요. 일자리 어떻게 만들겠으며 그리고 이렇게 줄면 나중에 세금도 줄어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세금 낼 기업이 없어진다는 세금 낼 기업이 말씀이시죠? 없어지는 거죠. 네. 이익이 나야 세금을 낼 텐데 반도체 값 떨어지고 네. 하면 나중에 법인세가 줄어들면 어떡할 거냐 등등. 그래서 저는 좀
처음에 기회를 주셨지만은 정말 새로 좀 시작되는 분은 조금 이런 부분을 넓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뭐 정부는 5년 있다, 4년 있다 나가지만 국민들은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 좀 욜로라고 하는 소리 안 듣게 아하. you only live once 뭐 나는 한 번 끝나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예, 네, 그래서 예, 조금만 예. 길게 한번 좀 보면서 예. 정책 좀 펴줬으면 좀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대한민국 5년 단임제니까 욜로 정부는 맞기는 맞네요. 아니 이제 예. 그 중요한 건 정권은 욜로지만 네, 네. 정부는 정부는 영리해야 영원히 되고 가야 국민들은 오래 살아야 되니까 좀 길게 좀 어떤 때 보면서 좀 이렇게 갔으면 네. 좋겠다. 알겠습니다. 주원 실장님은 민간 연구 그 경제연구원 입장에서는 새 경제사령탑이 이제 오는 건 기정사실처럼 돼 있는데, 예. 자 어떤 주문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거를 좀 짧게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95년도 네, 주가 지수가 1000포인트 언저리에서 이제 270, 50 그때까지 빠졌는데 네, 왜 빠지는지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그 시그널을 감지를 못했죠. 예.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때 엄청 팔았습니다. 왜 파는지 몰랐습니다. 그게 지금 상황과 상당히 좀 연결이 돼 있고요. 네, 그때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95년, 6년을 피크로 해서 갑자기 쭉쭉쭉 내려갑니다. 갑자기 빠지기 예. 시작했어요. 예. 그것도 지금과 닮아 있고요. 네, 그리고 수출이 엄청 잘 나갔습니다. 반도체 때문에. 그렇죠. 그게 결국은 나중에 착시 현상이라는 거 지금도 네. 닮아 있습니다. 반도체 값 3분의 1 예. 토막 나오고 그랬죠 그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닮아 있는 게 있는데 정부는 그때 정부도 한국 경제 위기 아니다. 좋다. 예, 아무 문제 없다. 펀더멘털 튼튼하다. 예. 예.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당시 임창열 맞죠? 경제부총리가 97년 11월 아마 20일 뭐 그 정도에 밤 10시 넘어서 IMF에 돈을 빌리기로 했다는 기자회견을 네, 네. 했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이 요즘은 영화로 나오더군요. 예. 물론 이제 우리 외환 보유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예. 설마 외환 위기가 나겠냐마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경제 사령탑을 맡으시는 분들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제에 대한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주원 실장님은 현 상황을 한국 경제 위기다라고 딱 진단을 하고 새 사령탑을 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건가요? 해야만 해야만. 설령 위기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뭔가 뭐 산업이든 성장이든 어느 기업이든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정부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이라고 좀 이해가 되네요. 이필상 교수님, 계속 산업을 키워야 된다, 엔진이 사라졌다, 꺼졌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좀 하셨는데, 이제 새 경제 사령탑 이제 오면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데 지금 사람은 바꾸겠다는 건데 예. 어찌 됐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갖고 또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거를 요구하고 어떤 걸 주문해야 할까요? 지금 경제가 병에 들어서 들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뭐 경기 하강이다, 경기 상승이다, 뭐 소득주도 성장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 아니다. 무의미한 논쟁만 소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새 경제팀 들어서면은 저는 세 가지 숙제가 있는데, 세 가지요. 예, 대통령하고 경제팀이 같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네. 첫 번째 숙제는 경제 진단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진단부터 제대로 해라. 예, 지금 양극화 심화된 거 맞아요. 예.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경기 기반이 와야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하. 우리 산업 구조 자체의 전통 산업 예. 자체가 무너지고 예. 있는 게 더 큰 문제다. 예,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라 하는 게 네. 첫 번째 이제 숙제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경제 그 밑바닥부터 살리는 경제 성장 동력부터 찾는 네. 그러면서 이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을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어떤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어떤 청사진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쓰러지는 경제 틀림없이 수술하고 살리는 정책이다. 그다음에 양극화 심화되고 뭐 여러 가지 이 소외계층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 정부 재정 지출해서 소득 주도 성장해라 이해할 수 있게. 네. 그래서 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다시 만들라 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제팀이 네. 제대로 정말 만들어져 가지고 서로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경제팀 한쪽은 무슨 뭐 좀 보수적인 성향, 한쪽은 뭐 개혁적인 성향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오히려 싸움만 하더라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경제 정책을 제대로 만들고 그래 이거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그 분야에서 이렇게 해라. 난 이 분야에서 이렇게 했다 해서 정말로 협업이 되는 그런 경제팀을 만들라. 그리고 전문가를 만들라. 근데 지금 그 걱정이 뭐냐면은 경제 기준 바꾸지 않겠다. 그다음에 지금 회자되는 어떤 그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 보면은 결국 지금의 정책실장과 톤이 같고 지금의 경제부총리하고 유사한 이런 사람들이 자꾸 하마평에 오르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 가지고 국면 전환이 되겠느냐, 경제 근본적인 새로운 희망이 생기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네. 경제팀의 인선 부분을 마지막으로 제가 웬만하면 좀 그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역시 전문가들께서는 전문가들 이게 후임 경제팀의 과제를 말씀하시니까 면면을 얘기를 안 하실 수가 없네요. 결국은 기재부 출신의 경제 관료와 개혁적 성향의 교수 출신의 조합하고 큰 결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누가 되든지 저런 조합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인사 검증되는 거 보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 누가 거기 들어서서 정말 서로 경제 살리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는, 예. 같이 노력을 힘을 합치는 그런 어떤 팀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네. 교수라고 못할 이유도 없고요. 네. 경제 관료 출신이라고 못할 이유도 없고요. 오히려 전문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둘이 서로 자기 주장만 주장하고 자기 소신만 옳고 이런 어떤 갈등 구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갈등 구조는 절대 안.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신데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면 막 싸우다가 결국은 또 그럼 따로따로 각자 도생으로 가자 해서 분업으로 갈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이 딱 저런 조합이면. 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역할을 좀 대통령께서 조금만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좀 이렇게 좀 명확하게 이렇게 예. 정리를 좀 해주셔야 정리를 된다. 해줘야죠. 좀 뒤로 빠져서 예. 청와대 요새 너무 심하다 이런 소리도 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조금만 좀 이런 거를 정리를 해주고 아무래도 내각 쪽이 그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네. 그쪽에다가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식으로 좀 다르게 가야 된다는 네.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만 똑같이 가면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네. 체제를 좀 바꾸고 인사조직적 관점에서 예. 조직과 체계와 어떤 역할, 책임을 좀 조정을 하고 다르게 해서 완톱 형태로 내각의 완톱을 네네. 좀 주는 그런 형태로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이필상 교수님은 갈등 구조로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그것도 해주셨고 맞는 윤창현 말씀이시죠. 교수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투톱보다는 완톱으로 가야 이게 경제 사령탑이 컨트롤 타워가 돼야지 이렇게 분업으로 쪼개놓으면은 결국은 갈등으로 간다라고 지금 경고를 좀 하시는 거예요. 은행 지주회사도 보면요, 예, 지주회사 회장님하고 은행 행장님하고 이렇게 네. 둘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안 좋을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특히 예. 위기 상황이나 이럴 때는 일단 위기 혼자 상황일 가시는 때 게, 장수는 혼자. 한 명이라야 한 된다는 명으로 가는 게 말씀이신데 좋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거 가지고 장고에 지금 고민에 들어가 있었다니까 결과 좀 한번 좀 두고 보시죠. 예. 마지막으로 주원 실장님한테 좀 시장의 요구가 말이죠. 네. 그냥 이렇게 경제부총리하고 청와대 정책실장만 콕 찍어가지고 두 명만 이렇게 경질하지 말고 팀 전체를 이렇게 쇄신해야 된다라고는 좀 개각의 폭을 좀 넓혀야 된다라는 요구도 좀 목소리도 좀 슬슬 나오고 있던데 예. 주원 실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그것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대답할 문제는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경제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윤창현 교수님 말에 좀 동의를 하는 게 경제부총리잖아요. 네. 경제 관련 부처 문제들은 경제부총리가 하는 게 원톱으로 맞다.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청와대는 보좌 역할을 하고 경제부총리 체제로 가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는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교체설에 대해서 아무런 부인하는 내용이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사령탑 경질은 시간의 문제인 것으로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해를 좀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누구에서 인사 검증 들어갔다는 게 속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사령탑 선택 결정되면 세 분 다시 한번 모시고 다른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MF도 넘겼고 금융위기도 극복했던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위기라고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위안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엔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YS 말기에 터진 IMF, MB 초기에 터진 금융위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경제적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경제 사이즈와 체력이
너무 작고 약했습니다. 그래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저는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댔고 죽기 살기로 대처했고 노조와 국민은 고통을 분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정부, 국회, 기업 완전 따로 국밥입니다. 제가 보기엔 제일 딱한 건 기업들입니다. 미국 제재 걱정해야죠. 우리 정부 눈치 봐야죠. 이젠 북한 압박까지 신경 써야 한답니다. 그나마 튼튼했던 국가 재정도 앞으로는 적자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믿을 건 기업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지금 상장사의 31%가 어닝 쇼크랍니다. 돈을 못 벌다 못해 쇼크란 얘기입니다. 그래도 기업밖에 없으니까 좀 잘 좀 해주십시오라는 언론으로서 대책 없이 이 말만 반복해서 그저 미안할 따름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